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 용어 하나 꼽아라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공유주의 비극. 그렇죠. 이게 너무나 화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7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사고를 크게 쳤잖아.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서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어서요. 20일에는 같은 당의 버럭열사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건 남방열사는 아는데 버럭열사는 누구예요? 이은재 의원 있잖아요. MS 오피스 구매 가지고 한번 황당한 질문을 했던 그분 아니에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버럭열사. 아무튼요, 이 이은재 의원도요, 반헌법적, 반시장적 내용이 이 교과서에 있다 하면서 또 버럭하셨어. 그 버릇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요, 장이나 이 의원이 비난의 증거로 내세웠던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나온 만화, 이게요 공유주의 비극을 쉽게 풀이한 내용이잖아요. 이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주의 교육, 즉 수구보수에서 얘기하는 빨갱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라고 합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딱 그 말이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야, 언제적 빨갱이 아직도 읊조리고 있냐. 그러니까요. 그만해라, 지겹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만할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스럽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보완적 이론을 가르치려고 굳이 그 이론만을 기술해서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참고용 자료도 아니고 안내책자도 아니고 초중고교에서 배포하는 교과서로 말이다. 거기는 분명 의도가 있는 거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 아닌가.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다. 이런 것도 실상에 반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때 만든 역사 교과서 여기에 박정희가 대놓고 독재를 30년 넘게 해먹었다, 이런 것도 써놨나? 아무튼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헛웃음만 나시죠? 저도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스스로 잘못한 것 같으면 진짜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명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식함만 더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장 의원이나 이은재 의원처럼 수구 보수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리고 얼마나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요, 앞서 장 의원이 불만에 대한 팩트,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끝에 그랬잖아요.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수치가 있죠? 근거가 있나요? 보좌관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요. 예전 방송에서 저희가 통계의 거짓말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무조건 우기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숫자 하나 들면 상대가 속아 넘어간다, 설득하기도 쉽다, 이런 얘기했죠. 장 의원도 급하니까 무작정 지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요 관련된 자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만 정반대의 자료만 보여요. 뭐냐면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노무비 대비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은요, 전체 1,506개 중에 21개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1.4%야. 1.4%를 42%로 뻥튀기 시켜놨어. 이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희 방송을 이쪽에서 들을 리가 없긴 하겠지만 장제원 측에서 요 방송 들으셨으면 근거 좀 알려주세요. 1.4를 거꾸로 바꾼다고 하면서 포인트를 뺀 것 같은데? 41인데 그렇죠. 41로 바로 하면 좀 티가 나니까 그렇죠. 42로 해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은 살짝 빼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묻고 싶어요. 장제원 의원이 사회적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밑에 보좌관들이 써준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면요, 사회적 교과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면요, 시장 경제를요, 첫 단원 11쪽, 11페이지죠. 11페이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시장 경제라는 소제목 아래 시장 경제를 통해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능력에 따라 물질적인 만족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야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 의원이나 수구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려면 우리가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경제가 먼저 나오고 시장 경제가 나중에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거꾸로 돼 있어.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념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 자신들이 강조하는 거를 뒤에 쓰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앞에다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순서를 떠나서 시장 경제가 사악하다 이런 표현도 없구만. 그렇죠.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수구보수 쪽 장제 의원이 대체제 보완제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제 이게 뭡니까? 쌀과 빵, 고기와 생선 이것처럼 한쪽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쪽은 덜 먹게 되는 거, 덜 소비하게 되는 거. 네. 이게 대체제고,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처럼 한쪽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쪽도 같이 소비하게 되는 거. 이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보완제는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요, 대체제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보완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 뭐 저희가 장제원 의원을 너무 무시했다면 좀 죄송한데 뭐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요, 저희가 이렇게 보완제라고 얘기하는 근거도 사회적 교과서에 바로 나와요. 뭐냐면요, 17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이란 소제목 아래 시장 경제는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성원 간에 서로 협동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시장 경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의 약점을 사회적 경제로 보완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선생님이 보는 교과서, 이게 보통 교사용 지도서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과 교육 과정 목표. 여기에 1번 항목으로 뭘 드러났냐면, 공동체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한테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다,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교사용 지도서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 헌한 대낮에 선글라스를 끼면 헌한 대낮이 저녁처럼 보이잖아. 그럼 장제원 의원도 누구나 이렇게 읽혀야 정상인데 그 사람 눈에는 정반대로 읽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안경이나 렌즈를 이상한 걸 썼거나 아니면 정신 자체가 이상하거나. 아무래도 후자에 좀 가깝겠죠. 아무튼요, 장 의원이나 수구 보수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진짜 혹시나 우리 애들이 빨갱이 교육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 설명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오늘의 주제인 공유주의 비극, 일단 장 의원이 언급했던 만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이게 사회적 경제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에는요, 마을 주민 모두가 고등어를 오래오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만화예요. 만화에는 딱 한 페이지씩 두 가지 선택을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 여기서는 주인공이 이PD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좀 이PD가 욕심이 많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고등어야.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를 마구잡이로 잡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이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PD?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많이 잡아? 그럼 나는 더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잡다 보니까 고등어의 씨가 말라서 이제 잡을 고등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선택은 박 PD처럼 마음씨가 착하신 분인가 봐. 혹시 고등어를 배터리 낚시를 한다. 감전사를 시켜서 내가 다 긁어 모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선택에 박 PD 같은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어를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면 멸종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얼마만큼씩 잡을지를 미리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고등어를 계속 잡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니, 요게 빨갱이가 보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진짜 이 만화가 장희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경제를 악으로, 사회적 경제를 선으로 규정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알겠다. 그러니까 장의원을 포함한 수구 보수들은요, 계속 자기가 다 헤쳐먹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잉여분을 남겨둔다는 거, 남을 위해서 나의 분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 그거 자체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이 만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현재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 같은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란 분이 뭔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연근의 어족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산란기 불법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네. 그래서 김 의원은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불법 조언은 근절돼야 하며 연안 바다 목장을 형성하고 바다숲을 조성하고 수산 종묘 방류하고 뭐 이런 사업을 국가가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장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당의 김 의원도 이거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족자원 씨가 마르던 말던 그냥 경쟁하게 놔둬야지 왜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바다 목장을 만듭니까? 둘이 서로 안 튀겠지. 둘이 서로 안 친하나요? 아무튼요, 장 의원이 무식한 소리를 한 것은 이 만화가 공유주의 비극을 설명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마 장 의원은요, 공유주의 비극, 이거 뭐 신문을 본 사람이니까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생긴 배우 공유 때문에 뭔가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너무 갖다 붙였나요? 뭐 여배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남자잖아. 공유의 장 의원이 좀 그런 건가? 공유의 잘생김을 보고 자기가 좌절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아무튼요, 지금부터는요, 장 의원은 물론 수구 보수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지의 비극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래도 경제 이론이니까 경제학자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누구냐면요, 생물학자였다고 합니다. 생물학자 게럿 하딘이란 분이래요. 이 양반이요, 1968년 이 발표를 어디서 했느냐? 그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이래요. 그것도 뭐 길지도 않고 짧은 논문으로 이루어진 이 이론 공유지의 비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하딘이 발표한 논문을 요약해보자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개방된 풀밭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합리적인 목동이라면 가축수를 늘릴 것입니다. 가축이 늘려 돌아오는 소득은 온전히 자기 몫이 될 것이고, 늘어난 가축이 뜯어먹는 풀로 피해가 발생해도 개방된 풀밭, 한마디로 공유지이기 때문에 가축을 풀어놓은 목동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단 한 마리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수가 늘어나고 다른 목동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동들은 유한한 세계 안에 가축수를 무한히 늘리도록 밀어붙이는 체제 안에 갇히게 되고 말죠. 종착역은 엉뚱하게도 파멸입니다. 공유지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딘이 왜 이런 논문을 썼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딘의 의도는 이걸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개인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환경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물학자잖아. 네. 그러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경제보다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딘의 생각과는 달리 이 공유주의 비극은 이게 생물학 논쟁으로 번진 게 아니라 경제 논쟁으로 번졌어요. 혹시 장제원 의원이나 수구보수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빨갱이 경제학자들이 이 공유주의 비극을 이용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공유주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활용한 측이요. 시장 맞는 논자, 자본가들이래.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반겼어요. 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주의 비극이 안 나와야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주구장창 해먹을 수가 있잖아. 역설적으로. 그렇죠. 비극이 나와버리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데. 근데 이 시장주의자들이나 자본가들은요. 이거 공유주의 비극은 불가피하다. 개별 기업의 권리, 사유재산권의 철저한 보장 이거 없으면은 이거 공유주의 비극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 성향학자들은요. 공유된 자산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 네. 이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다 처먹어야 된다? 혼자 다 처먹어야 된다. 뭐 그 얘기도 맞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사유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공으로 쓰는 것들 많잖아요. 전기, 철도, 수도. 이거 보통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 같은 데에선 대부분 국유화가 돼 있잖아. 근데 이들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국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유주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민영화해야 한다. 이 주장의 근거로 이 공유주의 비극을 찾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공유주의인 것처럼 가가 그냥 내버려 놓고 있으니까 개 되지도 못한 국민들이 이거 마구 써놔가지고 자원이 낭비돼서 결국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전의 주장처럼 빨갱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수구보수에서는요. 이 공유주의 비극을요. 인구론과도 교묘하게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실제로 공유주의 비극 논란을 일으켰던 게릿 하딘은요. 1974년 바이오사이언스의 구명보트 윤리 이런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딘은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요. 유람선이 조난당했는데 하필이면 구명보트가 2척밖에 없어요. 타이타닉이네. 타이탄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구명보트 A에는 정원이 60명인데 여기에 탄 사람은 50명이에요. 근데 다 부자야. 여유도 있고 여기는 물자도 충분해요. 반면 구명보트 B에는요. 구조를 바라는 100명이 타고 있어요. 여기도 정원은 60명밖에 안 되는데 40명이 막 진짜 어떻게든 이제 다 올라탄 거야. 잘못하면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구명보트 A는 구명보트 B를 구해야 할까요? 하딘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0명이 그냥 수장될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 PD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A 보트의 줄을 쫙 빼가지고 B에다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줄이라도 자꾸 살 수 있게. 그쵸?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100명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생물학자인 하딘은요. 섬뜩한 주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럴 땐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딘은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딘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60명인 부자보트에 탄 50명이 표류자 100명을 다 태우게 되면 결과는 자명하다. 네. 구명보트는 모두 침몰해서 익사하고 만다.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 완벽한 파국을 낳는 형국이다. 또 만약에 정원이 60명이니까 10명의 인원을 더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누구도 구조하지 않는 게 최상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딘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예. 아니, 밧줄 엮어서 땡기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누가 생각나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들 구조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수구 보수의 주장과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이런 목소리를 공유주의 비극을 처음 얘기했던 하딘이 했다는 겁니다. 지 자식들이 그 배에 없으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딘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를 살펴보면 그럴 것도 같다.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0.00001%는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딘이 아까 76년에 이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970년대 미국에서는요. 아프리카 원조 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럽대요. 이때는요. 소련과 체제 경쟁 엄청나게 했잖아. 소련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소련과 같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후진국들을 원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하딘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내 세금 가지고 아프리카를 지원하느냐. 아프리카에 굶어 죽던 말던 아까 얘기했대로 구명보트에 사람이 빠져서 익사되건 말건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왜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딘은요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을 계속 지원하다가는 미국마저 침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인구론의 저자 아시죠? 멜서스. 토마스 멜서스가 이 양반이 경제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목사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목사 출신이에요. 목사 신분이었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요. 빈민가를 더 좁고 더럽게 조성해서 전염병이 돌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질병 퇴치 노력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질병 퇴치를 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개, 돼지에 불과한 빈민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 멜서스는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저씨가 곡식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죠. 이단 아니에요? 이단? 이단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단으로 퇴출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요. 하딘도 그렇고 멜서스도 그렇고 불쌍한 서민, 빈민, 난민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말고 그냥 놔두자. 모두가 다 잘 살다고 나섰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황당한 이론을 설파합니다. 네. 괜히 도와주다가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지의 비극을 가장 반긴 사람은요. 빨갱이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수구 보수였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와주지 말자. 수구 보수에선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잘 모르고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 이것도 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구 보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하게 놔둘 리가 없겠죠. 200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인디아나 교수님이요. 공유지의 비극의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름은 엘리너잖아요. 이분이요. 여성이에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 중 첫 여성학자입니다. 경제학상 중에 여성은 아주 드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오스트롬 교수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수구 보수의 주장처럼 인류애를 버리고 혼자만 잘 살아야지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스트롬 교수는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력을 담은 공유지 관리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여기서 3가지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3가지는 시장적 해결 방법, 국가적 해결 방법, 그리고 공동체적 해결 방법. 이렇게 3가지가 된대요. 일단 첫 번째 해법, 시장적 해결 방안 어떤 것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요. 시장주의자, 즉 수구 보수들이 이거 가장 선호하겠죠. 시장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요. 소유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원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도 자원이나 자연이 공유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해결하려면 간단하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박 PD 땅, 여기는 이 PD 땅. 소유권만 명확히 하면 공유제 비극은 사라진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네. 어찌 보면 이거 그럴싸하죠? 예를 들어 하딘의 공유지 비극 우화에 나오는 목초지가 목동에게 적절히 분할돼서 구역별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적 해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구역에서만 소에게 먹이를 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초가 자라는 속도를 고려해서 소의 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방목을 할 거 아닙니까? 무한정 소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적절히 경쟁만 덧붙여진다면 자신의 구역에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목초 관리도 적절하게 될 테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고 이거야말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이렇게 자루 댄 듯이 자르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맞아요. 박 PD가 지적한 대로 문제가 크게 있어요. 일단 목초지 예를 들었으니까 목초지 얘기를 계속 예로 들어볼게요. 목초지의 소유권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박 PD, 이 PD가 있어. 옆에 붙어있죠. 근데 박 PD는 소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목초지에 잡초도 뽑고 해충도 제거하고 열심히 목초를 가꿉니다. 그래서 소한테 열심히 먹이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PD는 얘가 천성적으로 게을러. 제가 좀 그렇거든요. 막걸리만 먹고 소 기르고 목초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잡초? 에이 그거 소가 뜯어먹을 건데. 해충? 아 이거 뭐 얘네도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다 남은 막걸리 뿌리면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PD 목초지에 있는 해충, 잡초 얘네들이 야 소유주에게 넘을 얘네들이 알아. 그래서 선 딱 거놓은 거. 야 우리는 저쪽으로 가면 박 PD 목초지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해충이나 잡초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불이 나면 그러니까 번지잖아. 맞습니다. 아니 해충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가꾸지 않았으니까 제 땅에 있는 목초들은 다 시들시들 할 텐데 바로 옆에 박 PD 목초는 엄청 잘 자라 있잖아. 먹을 게 훨씬 맛있잖아. 해충들은 제 밭에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박 PD 목초로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명박산성을 세워야 되겠네. 명박산성. 이처럼 소유권을 나누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건 목초지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데 더 심한 경우 물이나 어허. 수산자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바다에 선을 거놓나요? 이거 확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응? 어장을 뭐 구역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제 구역에 있던 물고기가 박 PD 구역으로 가면 안 된다. 얘네들이 알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이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초나 어장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있다고 해요. 뭐냐면요. 인류의 각종 지식. 이거 어떻게 소유권을 나눌까요? 물론 요즘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인류의 큰 진보를 가져온 대부분의 지식 이게 소유자가 있습니까? 없죠. 어느 누구 것도 아닌 전형적인 공유 재산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4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불이나 종이나 바퀴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발명품인데 여기에 특허권이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발명품이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이거는요 개인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만든 걸 어떻게 소유권을 만들어요? 불 만드는데 이 PD가 10% 기여를 했고 박 PD는 30% 기여를 했으니까 불에 대한 특허권 이 PD는 10%고 박 PD는 30% 이렇게 나눕니까? 그 불에 대한 소유권이 그 아저씨한테 있지 않나? 그 헤파이토스인가? 대장장이 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건 신환인 거고. 아무튼요 요즘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를 아예 공개하는 발명가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아 오픈소스. 그렇죠. 오픈소스라고 하죠. 실제로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 있죠. 이 양반이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4년에 놀라운 일을 했죠. 이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 특허를요. 무려 1,400여 개를요.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네. 누구나 가서 쓰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렇게 공개해야 집단지성으로 전기차 산업이 더 빨리 발전한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거를 다시 소유권으로 나누자. 특허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전기차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요. 요즘은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반공유지의 비극. 이거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반공
유지의 비극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재현 의원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잘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게. 반공유지가 아닙니다. 반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은요, 캘리포니아대 마이클 헬러 교수인데요. 1998년 여기도 사이언스지에 얘기를 했어요. 공유지의 비극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 쪼개져서 사유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 증가를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냐? 앞서 언급했던 특허, 지적재산권. 이게 그 만든 분들의 창의력이나 열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인류 진보에 오히려 제동을 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장의차 통행세, 이것도 어찌 보면 반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거기다가 부동산 알박기, 이것도 반공유지의 비극 아닌가요? 네. 이런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지의 비극,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에 의한 해결 방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는요, 아까처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국가가 모든 걸 나서서 통제를 하자. 왜냐? 사람이란 본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결과 타인에게 생기는 비용까지 고려할 리가 없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 수위를 조절하는 데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 강력한 집단체가 나서서 이걸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강제력을 가진 제3의 주체의 적극적인 개입, 공적 통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경제. 네. 사회적 경제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앞서 고등어 잡을 때 얘기처럼, 고등어 마구잡이로 잡아버리면 어족자원이 시간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야, 이 PD는 5시간만 잡고 박 PD도 6시간만 잡아. 이거 넘어가면 너네 가만 안 놔둬. 벌금 매길 거야.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아까 구명보트 사례처럼 일단 안전한 보트에 어린이, 여성, 얘네들부터 태워. 이거 어겨? 바다에 다 쳐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강제적 명령, 효과적일 수는 잠시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오래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부들이 매번 조사해야 돼. 이 PD? 얘 몇 시간 고기잡이 했지? 박 PD? 몇 시간 했지? 이거 매번 체크를 해야 돼요. 또 구명보트에 어린이와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 몇 명 있는지. 그 말 안 듣는 사람 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매번 조사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누가 위반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해낼 수 있어야 이 체제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반 집행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집행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국가가 통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와 은밀한 검은 손, 검은 커넥션을 또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법도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가 않죠. 네. 그러면 세 번째 해법. 세 번째 해법은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라고 해요. 오스트롬 교수가 얘기한 게 바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공동체적 해결 방식. 이걸 제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할 때 오스트롬 교수가 재미난 사례를 설명을 했어요. 앞서 언급했던 어민 이야기예요. 물고기 잡는 이야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터키의 어촌 중에 알라니아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는요, 어민들이 한 100여 분이 살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 종류의 어망을 사용하면서 개인별로 어선도 한 2~3척씩 있대요. 이걸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어장의 무질서한 이용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 아우, 왜 맨날 박 PD가 많이 잡아가? 이 PD가 싹쓸이해 가네. 이런 적대감이 증폭돼가지고요. 심지어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거야.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게다가 어장도 좋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잘 잡히는데. 이 좋은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막 새벽부터 나간다는 거야.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 막 진을 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 시켜서 하루 종일 거의 짱 박혀 있어 해놓고. 그렇죠. 이런 경쟁 때문에 불필요한 조업 비용이 너무나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들이 종종
종종 있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요 1970년대 초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민들 중에 야 우리 이렇게 놔둬서는 진짜 우리 타망해, 우리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조업 구역을요 서로가 잘 나눠서 배정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대요. 이 시스템에는요 조업 위치 간의 간격을 충분히 설정해서 각 조업 위치에서 산출량을 최적화했대. 서로 비슷하게 맞췄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가장 좋은 위치,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기회는요 각 어선에게 동등하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어민들 간의 다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거기 갈래 뭐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왜 네가 많이 잡아가냐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조업 위치를 물색하고 차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자원 낭비 이것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과잉 조업의 징후 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족 자원도 덕분에 늘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감시, 상호 체제를 통한 공유 자원 관리가 앞서 얘기 드렸던 두 가지 해법 있죠. 시장적, 국가적. 이 해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스트롬 교수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네. 특히나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나 국가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감시, 상호 제재 이렇게 하면 훨씬 상호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오스트롬 교수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 제일 낫죠. 그러니까요. 아니 노벨상까지 받은 방식 아니겠어요? 앞서 장제원 의원이나 수구보수가 비판했던 사회적 교과서가 제시하는 해법 바로 이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시장 실패도 인정했지만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낳은 비효율성 이거 질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해결할 수가 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스트롬 교수는 노벨상도 받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교과서도 나오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은 오스트롬 교수가 제시했던 그 해법 이게 어떻게 반시장적이고 빨갱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참 그게 의문스러워요. 무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가 세웠던 당 있잖아요. 이 새누리당이 2014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 이거를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지네들이 발의를 했어요. 당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4명이 이 발의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누리당에선 당론으로까지 채택했어요. 물론 이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니까 뭐 쇼를 했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제원 의원이나 수구보수의 주장대로라면 새누리당에 빨갱이가 64명이나 있는 거야. 그렇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담이긴 하지만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있죠. 최태원 회장이요. 2014년에 이때 감옥에 있을 때 아닌가? 감옥에서 나올 땐가요? 아무튼 재미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이 책을 직접 썼다고 주장을 했어요. 진짜 직접 썼는지 대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2017년 사회적 기업 국제 포럼 여기에 기조연설자로도 참석했대. 이 책 때문에 아마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 회장은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사회적 기업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나 수구보수의 시각으로 볼 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야말로 새빨간 빨갱이 아닙니까? 그렇죠. SK 주유소도 빨간색이죠. 그래서 그런가?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요. 시장 경제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 아시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나 혼자 잘 되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영국에서는요.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매출 비중이요. GDP 대비 벌써 2%를 넘어갔대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요. 인구 9명 중 1명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가 다 빨갱이 나라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중학생들도 이해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빨갱이 경제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 저희가 방송 내내 이 장제원을 필두로 한 수구 보수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얘들은 오히려 너무 똑똑해. 바로 빨갱이 운운하면서 결국 보수 세력을 다시 모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표를 또 구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회적 경제를 빨갱이 경제라고 공격하면 또 태극기 드신 분들이 모이잖아요. 네. 똑똑하다는 게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하다는 게 아니라 잔머리는 잘 굴리는데 능력은 없어. 그러면 어떡해? 예전에 했던 방식 다시 써먹는 거거든. 맞습니다. 결국 빨갱이, 총풍 이런 거지 또.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진짜 뒤룩뒤룩 지 욕심만 부리면서 국민의 민의를 마음대로 먹어치우는 공유시 비극의 원흉들이 아닐까. 지네들이 원흉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식하고 진짜 표를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선거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분이 계신다면 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 한번 같이 보시고 자녀분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 교과서가 왜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 교과서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채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이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구 보수 세력의 마인드, 요거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장 경제를요. 첫 단원 11쪽, 11페이지죠. 11페이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시장 경제라는 소제목 아래 시장 경제를 통해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능력에 따라 물질적인 만족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야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의원이나 수구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려면 우리가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경제가 먼저 나오고 시장 경제가 나중에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거꾸로 돼 있어.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념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 자신들이 강조하는 거를 뒤에 쓰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앞에다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서를 떠나서 시장 경제가 사악하다 이런 표현도 없구만. 그렇죠.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수구 보수 쪽 장제 의원이 대체제 보완제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제 이게 뭡니까? 쌀과 빵, 고기와 생선 이것처럼 한쪽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쪽은 덜 먹게 되는 거, 덜 소비하게 되는 거. 네. 이게 대체제고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처럼 한쪽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쪽도 같이 소비하게 되는 거. 이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보완제는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요. 대체제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보완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저희가 장제원 의원을 너무 무시했다면 좀 죄송한데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요. 저희가 이렇게 보완제라고 얘기하는 근거도 사회적 교과서에 바로 나와요. 뭐냐면요. 17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필요성이란 소제목 아래 시장경제는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성원 간에 서로 협동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시장경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시장경제의 약점을 사회적 경제로 보완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선생님이 보는 교과서 이게 보통 교사용 지도서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 용어 하나 꼽아라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공유주의 비극. 그렇죠. 이게 너무나 화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7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사고를 크게 쳤잖아.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서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어서요. 20일에는 같은 당의 버럭열사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건 남방열사는 아는데 버럭열사는 누구예요? 이은재 의원 있잖아요. MS 오피스 구매 가지고 한번 황당한 질문을 했던 그분 아니에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버럭열사. 아무튼요, 이 이은재 의원도요, 반헌법적, 반시장적 내용이 이 교과서에 있다 하면서 또 버럭하셨어. 그 버릇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요, 장이나 이 의원이 비난의 증거로 내세웠던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나온 만화, 이게요 공유주의 비극을 쉽게 풀이한 내용이잖아요. 이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주의 교육, 즉 수구 보수에서 얘기하는 빨갱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라고 합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딱 그 말이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야, 언제적 빨갱이 아직도 읊조리고 있냐. 그러니까요. 그만해라, 지겹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만할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스럽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보완적 이론을 가르치려고 굳이 그 이론만을 기술해서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참고용 자료도 아니고 안내책자도 아니고 초중고교에서 배포하는 교과서로 말이다. 거기는 분명 의도가 있는 거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 아닌가.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다. 이런 것도 실상에 반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때 만든 역사 교과서 여기에 박정희가 대놓고 독재를 30년 넘게 해먹었다, 이런 것도 써놨나? 아무튼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헛웃음만 나시죠? 저도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스스로 잘못한 것 같으면 진짜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명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식함만 더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장 의원이나 이은재 의원처럼 수구 보수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리고 얼마나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요, 앞서 장 의원이 불만에 대한 팩트,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끝에 그랬잖아요. 엄청난 경영난으로 인건비의 반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42%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수치가 있죠? 근거가 있나요? 보좌관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요. 예전 방송에서 저희가 통계의 거짓말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무조건 우기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숫자 하나 들면 상대가 속아 넘어간다, 설득하기도 쉽다, 이런 얘기했죠. 장 의원도 급하니까 무작정 지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요 관련된 자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만 정반대의 자료만 보여요. 뭐냐면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노무비,
노무비 대비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은요, 전체 1,506개 중에 21개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1.4%야. 오. 1.4%를 42%로 뻥튀기 시켜놨어. 이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희 방송을 이쪽에서 들을 리가 없긴 하겠지만 장재현 측에서 요 방송 들으셨으면 근거 좀 알려주세요. 1.4를 거꾸로 바꾼다고 하면서 포인트를 뺀 것 같은데? 41인데 그렇죠. 41로 바로 하면 좀 티가 나니까 그렇죠. 42로 해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은 살짝 빼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도 적시해야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묻고 싶어요. 장재원 의원이 사회적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밑에 보좌관들이 써준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면요, 사회적 교과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면요, 시랍니다. 고등어를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면 멸종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얼마만큼씩 잡을지를 미리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고등어를 계속 잡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니, 여기에 빨갱이가 보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진짜 이 만화가 장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경제를 악으로, 사회적 경제를 선으로 규정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알겠다. 그러니까 장 의원을 포함한 수구 보수들은요, 계속 자기가 다 헤쳐먹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잉여분을 남겨둔다는 거, 남을 위해서 나의 분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 그거 자체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이 만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현재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 같은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란 분이 뭔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연근의 어족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산란기 불법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네. 그래서 김 의원은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불법 조언은 근절돼야 하며 연안 바다 목장을 형성하고 바다숲을 조성하고 수산 종묘 방류하고 뭐 이런 사업을 국가가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장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당의 김 의원도 이거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족자원 씨가 마르던 말던 그냥 경쟁하게 놔둬야지 왜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바다 목장을 만듭니까? 둘이 서로 안 튀겠지. 둘이 서로 안 친하나요? 아무튼요, 장 의원이 무식한 소리를 한 것은 이 만화가 공유주의 비극을 설명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마 장 의원은요, 공유주의 비극, 이거 뭐 신문을 본 사람이니까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생긴 배우 공유 때문에 뭔가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너무 갖다 붙였나요? 뭐 여배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남자잖아. 아니, 공유의 장 의원이 좀 그런 건가? 공유의 잘생김을 보고 자기가 좌절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아무튼요, 지금부터는요, 장 의원은 물론 수구 보수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유주의 비극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주의 비극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래도 경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과 교육 과정 목표, 여기에 1번 항목으로 뭘 드러났냐면 공동체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한테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다,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교사용 지도서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 헌한 대낮에 선글라스를 끼면 헌한 대낮이
저녁처럼 보이잖아. 그럼 장재현 의원도 누구나 이렇게 읽혀야 정상인데 그 사람 눈에는 정반대로 읽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안경이나 렌즈를 이상한 걸 썼거나 아니면 정신 자체가 이상하거나. 아무래도 후자에 좀 가깝겠죠. 아무튼요, 장 의원이나 수구 보수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진짜 혹시나 우리 애들이 빨갱이 교육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 설명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오늘의 주제인 공유주의 비극. 일단 장 의원이 언급했던 만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이게 사회적 경제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에는요. 마을 주민 모두가 고등어를 오래오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만화예요. 만화에는 딱 한 페이지씩 두 가지 선택을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 여기서는 주인공이 이PD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좀 이PD가 욕심이 많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어야.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를 마구잡이로 잡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이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PD?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많이 잡아? 그럼 나는 더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잡다 보니까 고등어의 씨가 말라서 이제 잡을 고등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선택은 박 PD처럼 마음씨가 착하신 분인가 봐. 혹시 고등어를 배터리 낚시를 한다. 감전사를 시켜서 내가 다 긁어 모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선택에 박 PD 같은 주인공은 이렇게